오늘은요, 매주 화요일에 하는 코너 서초의 봄 시간인데요. 검찰과 법원 이야기를 해보죠. 검찰 공화국의 심장부인 서초동의 봄이 오는 그날까지. 서초의 봄. 본격 검찰 관찰 시사 토크 이현주 변호사와 고발 사주 사건 당시 윤석열 총장 때문에 힘들었던 그분. 네, 검찰에서 이 심장부, 특히 판사 출신으로서 사실 거기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바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함께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제가 한동수 부장님하고는 변호사에서 활동도 같이 해가지고 많이 이해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투사가 될 줄은 솔직히 저는 잘 몰랐습니다. 원래 그런 성향이 아니잖아요. 아니 뭐 복합적인 성향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시기 장면마다 이제 변화되니까요. 어느 면이 또 주되게 작용하기도 하고. 그때 이제 그 서울 변호사에서 활동할 때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이 기억납니다. 말씀하셨던 거. 그럼 두 분 다 투사이신 거? 아니 사실은 우리 한 부장님은 되게 점잖으신 판사 출신이어가지고 되게 모든 걸 다 온화하게 되게 중립적으로 처리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감찰부장 됐다 그래서 솔직히 아유 잘 버틸 수 있을까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역시 힘드셨더라고요. 그래도 온 뭐 3년 가까이 그 안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다. 이게 내공이 상당히 생각보다 깊으시다. 네, 내공이 아예 없으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어쨌든 저희가 진짜 이 핵심에 계신 분들 모시고 이 서초동의 봄, 서초의 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고발 사주부터 사법농단 1심 선고까지 또 이재명 대표가 아니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 무죄 선고까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하는 데 관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그냥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판사님이 1시간 내내 이재용이 왜 무죄인지 설명하시느라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기소한 지 3년 5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는데 결론치고는 참 이상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아 그게 맞지 뭘 그러냐. 기업 판사들 그만 괴롭혀.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전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뭐 판결 전문을 뭐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그 대략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그 청탁하고 내물었다는 것이 유죄 확정되었는데 그 정작 그 경영권 승계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죄 판결을 1심에서 선고하였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뭐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고는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민 일반의 그 상식과 그 통상적인 법 감정에 대해서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주장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심리 기간이 장기화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거는 이제 수사팀이 이제 직접 직관한 사건인데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김영철 부장 또 뭐 한동훈 검사 또 그 뭐 가장 이제 이복현 공감원장이 주도적인 뭐 이런 역할을 했죠. 그하고 또 그 지휘 결재 라인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김영철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는 이런 그 검사들은 다 이제 정치인 등으로 변신하였죠. 그렇죠. 그 와중에 또 특히 그 작년 광복절 특사로 또 이재용 그 이제 대통령이 이제 특사를 거침으로 해서 아무래도 정작 심리가 이제 진행될수록 이 변론 종결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고조되고 유무죄에 대한 심증들이 재판부가 형성해 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공판 수행팀의 어떤 유죄를 받고자 하는 의지들이 확실하게 천명되었나 요 점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뭐 저의 생각입니다. 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정말 고품격으로 얘기하려고 어쨌든 저는 이게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사건인가? 왜냐하면 외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크게 두 축인데 하나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조작을 하였다라는 부분하고 그럼으로써 제일모직의 주주에게는 이익을 주고 합병 비율에 영향을 끼치니까요.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피해를 봤다라는 부분인데 그럼 이게 결국은 주식의 평가
합병 비율을 정하는데 주식의 평가가 적정한가의 문제에 있어서 제 진짜 판결 전문을 안 읽어봐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그 기사를 보면 증권사 리포트를 들었어요. 그건 좀 왜냐면 저희가 알다시피 증권사 리포트는 어떤 증권사가 어떤 건을 세게 밀 때 주관사가 됐을 때 품앗이 하는 관계거든요. 네가 한번 도와주면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힘껏 지지해주게 이걸 증거로 드시는 건 그래서 뭐 그 합병 비율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걸 증권사 리포트를 드는 건 그 판사가 업계의 그 애널리스트나 뭐 이런 분들도 웃을 일이다. 아니, 고품격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저품격으로. 아닙니다. 그것이 되게 이게 정말 납득할 만한 이 돌아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면 이게 납득할 만한 일인가. 그리고 마치 그 강제징용 사건에서 법원이 한일 관계를 걱정한 것처럼 이 재판부터 혹시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이거였어요. 이재용 피고인과 미전실이 합병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다. 프로젝트 G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 가버넌스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문건에 불과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그렇습니까? 그 미전실의 그런 정보들이 이제 과거에 이제 네. 검찰에서 이제 수사한 적도 있죠. 뭐 드러나지 않은 사실도 꽤 있었겠죠. 그쵸. 이 삼성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오래된 그 재벌 그 CEO들에 대한 관대한 온전적 양형에 대해서 사부 내에서 이제 비판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삼성공화국이라는 그 비판과 그 지적으로부터 조금 더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재판의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요. 총체적으로 뭐 다 뭐 주주에 대한 보호, 투명한 이렇게 소유 지배 구조의 확보 네. 이런 관점에서 좀 여러 가지 근데 뭐 구체적인 뭐 심리 과정들은 어느 정도 뭐 추론되고 그려지는 그림들은 있습니다만 네. 그 재벌 회장에 대한 간대한 판결이라고 하셨는데 이 서초동에서 직접 보고 들은 바를 또 쌈마이적 관점에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재벌 회장이 그 집행유예 네. 공식이 있잖아요. 상호? 그치? 네. 3년 뭐 5년 이런 공식에 따라서 받았는데 그때 특검보 이제 변호사가 특검보로 들어갔고 그 특검보 사무실에서 그 재벌 회장의 다른 계열사 사건을 위장 계열사에서 굉장히 거액의 수임료를 주고 여기서 아무 일도 진행하지 않은 예가 있어요. 그게 다 의미가 이 있겠군요. 특검보하고 계약을 쓰는 건 아니고 이 특검보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하고 계약을 쓰면서 실제로 사건은 있는데 이런 수행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지인 변호사가 굉장히 큰 보수가 들어왔고 이런 정도의 프로젝트면 굉장히 안에서 내부 회의나 원활하게 일이 진행되고 많아야 되는데. 그 의뢰인도 방문하고 이메일 교신도 끊임없이 없어서 이 사건 이게 그 사건을 담당한다고 사건 목록에 올라와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거 우리 사무실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보수건인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저도 몰라요. 네, 근데 라는 답변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벌 회장에 관한 사건에서 여론, 뭐 특히 여론을 움직이는 이 보수 언론 그리고 뭐 저는 좀 황당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 네. 경제 외에도 법조인 스스로에게 기대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근데 왜 이렇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 제가 목격한 바입니다. 그렇군요. 말씀 아까 하시려도. 네, 구체적인 뭐 목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비슷한 사례들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 목격한 것도 있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셨군요. 삼성에서 이렇게 네. 현안이 있었는데 저희 사무실에 이게 왔는데 네네. 우리가 사실은 할 필요도 없었어요. 자기네가 일 다 해놓고. 네. 근데 요거는 뭐 단순히 균형 잡힌 이런 시각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권력과 자본, 권력과 기업들이 같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기업들이 결국 이제 그 특히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이 가면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돼서 기업의 통째로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 굉장히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라고 하면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고 또 눈치를 봐야 되고 네. 그러면 기업의 아주 합리적인 그런 투자들과 투자 방향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 그런 점들은 과거로 퇴행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사실은 좀 전에 이제 이 사건은 직관
이 검찰이 수사 검찰이 네. 직관한 사건이다. 네. 김영철, 한동훈 이런 얘기 하셨는데 김영철 부장은 이렇게 따지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다 같이 본인들이 올린 거 지금 거의 다 패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적으로? 네, 네, 여러 가지 패소하고 여러 가지 드러나지 않은 마약 엄청나게 사건 많아요. 등에서 네. 언제나 승소하는 특수부 쪽이 오히려 10개 하면 늘 승소하는 그런 어떤 그 하나의 신화이고요. 네. 꽤 많은 사건에서 무죄를 받습니다. 패소를 거의 많이 하는데. 아, 네, 네. 무슨 징계 행정소송에도 있고요. 네. 게다가 지금 양승태 사법농단도 사실은 거의 무죄 판결 받아서 사실은 다 패소한 거고요. 네. 지금 그분들이 한 게 다 패소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괜찮으려나? 이래도 승진하나? 우리 검찰은 무죄를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수사하고 기소되는 단계에서 언론 플레이로 이미 본전을 다 넘게 뽑은 거예요? 본짓으니까요. 네, 검찰에 계셨으니까 잘 아는데 제가 책에도 했는데 네. 실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대검 감찰부는 이제 사무감사를 하기도 하고 또 무죄 평정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회의 자리에서 이제 무죄를 걱정하지 말고 기소해라.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특수부 검사는 압수수색영장 잘 받는 것이 이제 능력이죠. 자백 잘 받고 그리고 기소하면 이미 성과로 다 되고 승진할 거 다 승진하고 이렇습니다. 나중에 한참 시간이 경과원에 무죄 받아도 사실상 사직했거나 아무도 책임을 지지 그렇죠. 않는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기소 독점주의여서 사실은 검사는 무조건 자기네 마음대로 기소할 수 있는데 기소만 해도 이게 성공이라고 보는군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불러들이고 그게 권력의 행사고 권력을 언론에. 누리는 재미니까 자기네들은 이미 거기서 할거다 충분히 했다? 누리고 그리고 그 총장의 의중에 따라서 기소를 함으로써 자기 인사 보상을 받고 그 후의 것들은 자기가 아랑곳할 바는 아니죠. 왜냐하면 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소로부터 못해도 5년, 7년, 8년 이렇게 되면 이미 그 사이에 자기 인사는 다 챙기죠. 네. 그럼 나가서 이미 변호사로서 정관 수입을 챙기고 있을 때라서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아주 당장의 보상 표현이 좀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지급되기도 하죠. 그 사이에 또 특수활동비가 또 많이 지급되나요? 그 과정에서 중요 수사의 경우에는 그러네요. 네. 왜 우리도 특수부 검사 한번 해보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 가보니까. 제가 이제 이게 무슨 표정이 당황하셨어요. 지금 이제 너무 리얼해. 소위 이제 장모 관련 사건에서 이제 네. 제가 이제 당장 이제 현직 총장과 이제 관련된 사건이어서 이제 제가 관련 자료들을 좀 서치해보고 상당한 이제 의문을 가졌던 사건이 있어서 어느 대검 간부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출연한 과정들을 얘기하니까 특수부 검사에도 잘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잘 하셨을 것 같아요. 특수활동비 얼마나 쏠쏠한데. 네? 특수활동비들 많이 받으시고. 쟤는 약간 그래도 제가 모르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금전을 추구하는 그런 유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실속이 없으시다니까 이분이. 왜냐하면 판사님들은 이 활동도라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전혀 아무리 일을 없습니다. 열심히 해도 네. 남는 게 없어요. 자, 자, 특수활동비로 할 수 있는 게 자기의 구매에 맞는 수사를 하는 수사팀에게 써줄 수 있잖아요. 내려보낸 네. 다음에 그다음에 또 그걸 꼭 생색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전화를 해서 사실은 다른 팀에 그만큼 돈이 갔더라도 그 수사팀에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지켜보고 있다,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이 사단에 든 것처럼 그렇죠. 나 충성을 다하겠다. 이게 부르르 떨면서 이제 의지를 굳히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모로 자기네들 조직을 굳히고 패거리를 이렇게 확장시키고 굳히고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내 팀을 국민의 관리하고. 세금으로 한다는 건 정말 유감스럽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수사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네. 막 몽땅 매도할 수는 없지만은 네. 이게 사심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사심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꼭 그게 운용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수 부장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당시 미래통합당, 현재 국민의힘이죠. 범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그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손준성 검사가 재판에 넘겨지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공수처 기소 사건으로 첫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매우 큰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저는 사실은 이 죄명이 무엇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또 재판부의 타협의 또 한 방안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유죄가 나왔다는 겁니다. 손준성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판결문에 적었고 그 손준성 스스로 혼자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윗선에서 이걸 연결시켜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나왔다는 게 사실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같은 견해입니다. 이 네. 판결의 그 핵심은 그 검찰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인력과 정보를 활용을 해서 정치적 그렇죠.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였다. 이 점이고 다만 법리적으로 이게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거는 다른 견해가 달리합니다. 저도 뭐 재판부 결론에 찬성한 입장은 아닌데요. 네. 그래서 이제 법리적으로 무죄다, 증명이 부족하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 점이 그렇죠.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유죄가 나왔고 특히 유죄에서 윗선과의 관계를 명확히 언급해줬다는 거. 수정관실이 독립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여기는 이 수정관실에 있는 다른 검사들도 다 같이 관여한 것이다. 그 판결문에 누가 접근할 수 있었겠느냐. 막 이런 거에 나온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네. 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그 고발장 초안이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낸 고발장하고 실제 제출된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고발장에서는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심지어 맞아요. 그 거의 방송 똑같아요. 네. 언급된 유튜브 방송의 조회수가 사실은 그 기간 뭐 작성된 시점으로부터 제출된 시점까지 해서 조회수가 더 늘어서 한 몇십만이 더 늘었는데도 애초 있는 40만 회 리뷰 그게 그대로 옮겨갔어요. 그럼 이게 어떤 중간에 그 과정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고발장이 다시 이렇게 활용됐다. 그리고 이런 고리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고뇌를 했을 것 같긴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유죄 심증을 굳히기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근데 이것은 사실은 뭐 관여된 사람들의 핸드폰이 다 포렌식이 될 수 없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그 포렌식이 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 또 최근에 이성윤 검사장의 책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나오고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비번을 안 까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런 짓도 안 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서 네. 그걸 하려고 할수 했는데 있었는데. 몇 억이 드는데 그거 이 특수활동비. 어쨌든 예산 지원이 필요한 건데 김호수 검찰총장이 반대했다는 에피소드가 이성윤 검사장 책에 나옵니다. 김호수 총장도 딜을 잘한 걸로. 이제 두 가지 점이 좀 확인할 수 있는데 한동훈 그 휴대폰 네. 비번은 마땅히 제공했어야 되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기존의 모든 피의자들이 자발적으로 임의적으로 제출했는데 한동훈 이제 그 무혐의 결정을 할 때 이제 과수부에서 현재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는 그런 것들 언론 보도로 봤는데요. 그것들이 과연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무슨 모 국가의 모 업체를 얘기하셨는데요. 현재 손준성의 휴대폰이 지금 현재 압수돼 있는 상태인가요? 그러면 훨씬 더 금전적인 내지는 인력을 파견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그 휴대폰에 그 포렌식 하는 것들을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중요한 사건이니까요. 그 실제 진실을 밝혀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였었어요. 고발사주 관련해서 고발장 전달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17번이나 통화를 했고 맞습니다. 둘 간에 계속해서 권순정 대변인까지 있는 단톡방에서도 3인의 단톡방이 있었죠. 그 단톡방에서 엄청난 얘기가 오고 갔고 당시에 제출된 자료들이 그때 고발사주에 작성됐던 판결문에 있는 것하고 똑같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의심이 너무 많이 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부장님께서는 당시 공익제보자 조성은 씨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재판대 증인으로 출석도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네. 재판할 때 판사님이 되게 조금 불쾌한 심정을 많이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땠어요? 저는 재판부가 이렇게 나름대로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고발장 작성 제출은 손준성 검사 피고인이 매우 강하게 시종일관 부인했는데 그 점은
이렇게 뭐라 했죠? 아주 중요한 부분에 물적 증거도 있었고 네. 또 여러 가지 말씀한 정황 사실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는데. 인정을 해서 그 부분에 선고가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직권 신문 과정에서 저한테 이제 저는 이제 2번 반대 신문위에서도 또 한 번 출석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고발장이 실제 접수되지 않았느냐라는 고민을 이렇게 물어봤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위헌범이 아니냐, 위헌범과 결과범 이렇게 추상적 있잖아요. 위헌범이다? 네네. 아. 그 위헌범 실제 결과를 발생하지 않는다. 이미 그 고발장은 기본적으로 시기가 4월 15일 날 총선인데 4월 3일 날, 8일 날 그렇죠, 그렇죠. 현재 피고발인과 적대적인 정당의 선대위 부대변인한테 제출된 이런 정황들을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와 네, 관련해서 지위를 이루어지는 이용해서. 거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충분히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되지 않나. 뭐 이 말씀들을 다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기수에 이뤘다라는 이런 취지들은 전달이 그렇죠. 됐었습니다. 아니 저는 전달해가지고 하라고 한 거 그 순간에 벌써 그거는 끝났다고 보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대검 공공수사부장 앞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 고발장이 접수되면 통상 이제 바로 신속한 그날 또는 그 다음 날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그렇죠. 되고 이게 뭐 통상적인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사건을 가장 잘 처리할 검사한테 배당되겠죠. 직접적으로 네. 배당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바로 언론에 수사 착수 이렇게 보도가 될 것이고 수사 과정들이 빠르게 신속한 압수수색 내지는 그에 따른 소환 조사, 출석 요구 조사 등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선거에 대한 영향들이 이루어질 수 충분한 시기이죠. 그렇죠. 이런 지점들의 그 구조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부족했다. 무고죄 같은 경우도 그냥 접수만 시키면 무조건 그게 기수에 이른다고 보거든요. 네, 명예훼손도 네. 뭐 전파 가능성이 네. 있을 때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재판부가 더 고민을 하셨겠죠. 뭐. 김응원은 네. 어떻게 보세요? 김응원. 네. 김응원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언급이 없었나요? 요 당의 사건에서요. 김웅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범관계라고 이렇게 그렇죠. 예, 판결에서 이렇게 나왔지요. 근데 네. 김응원 아직까지 지금 서울고검에 지금 계류 중인 게 있어요.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시민단체에서 항고돼서. 고발해가지고 네. 항고됐나 보다. 예, 한국 그래서 지금 재기수사 펜딩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판결 결과와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결정은 결과와 그 논리에 리즈닝이 배치되죠. 안 맞으니까. 네. 그리고 또 그런 지점들이 더 있죠. 또 추가적으로 수사 미진과 그렇죠. 이 또 측면이 있죠. 더 조사할 부분들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1심 판결이 지난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5년 3개월 만에 나왔는데 47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나 선고가 됐어요. 이현주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때요?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직권남용죄가 대단히 어려운 범죄인데 네. 그 범죄적 판단이 사실은 법원의 그 주요 기조는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공권력 행사, 뭐 행정권의 행사, 뭐 이런 성격을 외관상으로는 그러한 뭐 공권력의 행사처럼 보이나 실질은 사익적 목적으로 네. 뭐 남용된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권이라는 게 있어. 어떤 일을 관여할 권한이라는 게 있고 이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했어야 한다 뭐 이런 건데 이 권한 자체가 없으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니까 아니 재판부의 독립, 예, 법관의 독립인데 어떤 뭐 누가 그 법원행정처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판사의 재판에 관해서 관여할 권한은 없다. 그러므로 어떤 뭐 조언, 지시, 가이드라인 이런 것이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쭉 기본적인 기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권한이 있으면서 그 권한을 이제 자기 사리사욕으로 초과하는 것도 나쁘지만 권한이 네. 아예 없으면서 사실상으로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행사하는 게 더 나쁜지 후자가 더 나쁘지 않나. 네. 그러니까 명령 지시의 권한이 있는데 그걸 외관을 빌어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쓱 얻는 거 하고 뭐가 그렇게 본질적으로 다른가 하는 의문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판사 입장에서 네네. 그런 이제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것이 더 나쁘지. 권한 내에서 이제 남용한 게 그것만 유죄로 되는 게 이제 기이하다라는 그 견해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네.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근데 이 사건 자체에서는 이제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직권남용은 굉장히 신중하고 엄격하게 항세돼야 되고 지금 많은 뭐 전임 방통위원장도 한상규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각종 이제 정부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으로 조사받고 수사받고 기소되고 구속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법관들에 대한 직권남용에 대해 이 피고인과 이제 기본적으로 그와 동등한 평등한 충실한 심리와 충실한 결론들이 엄격한 기준들이 적용되는 것이 네. 좀 맞겠죠. 자, 임종원 법원 행정처장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잘 알고 많이 같이 했었었는데 유감스럽다. 제가 이 사건 증인도 나갔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임종원 차장 입장에서 뭐 나는 충성을 다했을 뿐인데 모든 죄가 나에게 돌아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법원이 사실 이렇게 가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너무 무너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만신창이가 사실 돼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 마찬가지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양쪽을 다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이 사건에 대해 유무죄 판단은 이제 변론으로 네, 하고 네. 일단은 그때 이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해서 네. 그 박근혜 정부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판 이 판사들의 정보를 뭐 이렇게 수집도 하고 또 그에 따라 일정 정도 재판에 대해서 영향도 뭐 행사하고.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네. 그건 법관 내부에 있던 법관들이 아니까 그로부터 재판의 독립들 또 왜냐하면 지금 이 검찰권의 남용에 대해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헌법기관은 사실은 국회가 미약해서 네. 이 법원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고민과 성찰이 있고 다만 현재 이 주도한 이런 그 조직이 이제 법원행정처인데 최근에 이제 10명에서 다시 17명인가 다시 해서 늘렸어요. 과거로 아주 신중하게 뭐 접근하는 거긴 하지만 크게 역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죠. 역행하면 안 되겠지요. 사실 상고법원 설치는 대법관을 좀 늘려달라고 변협에서 주장했더니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변협 사람들을 다 사찰도 하고 막 그랬던 게 있었어요. 자, 정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 저는- 마지막 1분만 주셔서 이 책을 강구하고 예, 지금 안 그래도 그랬죠. 저 우리 그 책을 부장님께서 읽었어요? 숙기가 없으셔가지고 네, 제가 검찰의 심장. 요 저의 사랑스럽고 친애하는 친구 이문정이 자기 책보다 잘 쓴 책. 요 책은 몇 년간 검찰에 관해서 발간된 책 중에 1위. 가장 잘. 예, 그 다음에 가장 자기 책. 전국을 찌른. 예, 자기가 쓴 계속 가보겠습니다. 3위가 이성윤 검사장이 쓴 꽃은 무죄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본인도 이게 실명을 이렇게 다 언급해가면서 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 출판 배포 금지 가처분이 들어올 수 있으니 빨리 사야 된다. 빨리 사길 바란다는 것이 이문정 검사의 전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이 책을 통해서 뭐 각각 에피소드와 겪으신 일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검사들의 인식, 의식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적 인식, 역사 인식하고 얼마나 동떨어져 있느냐. 네. 소름 끼칩니다. 그래서 지금 용화대에 계신 그분이 하는 일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관한 것들, 그리고 네. 그 후에 운동권 카르텔 하면서 배제하려고 하는 거, 이런 공격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의식에서 나오는가를 책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잘해줄 수가 없어요. 네. 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도 저의 이런 반응들이 제가 공명이 되는 거를 느꼈습니다. 네. 더 열심히 강구하셔야죠. 네? 더 열심히. 이 책에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정확히 어떤 거였어요? 이거는 크게 이제 제가 이제 대검에서 겪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한 증언과 기록이 담겨 있고요. 그렇죠. 정말 역사적 기록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런 측면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이제 검사들의 하나의 공동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검찰 조직의 어떤 조직 문화, 그 의식 구조, 또 의사결정 과정들에 대한 하나들이 있고요. 또 검찰의 변화, 과제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그 실명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비교적 객관적이고 간결하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그 추미애 전 장관도 사실은 본인이 판사 출신으로서 법무부 장관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책으로도 쓰시고 말도 많이 하셨고, 네. 우리 부장님도 본인이 판사 출신으로서 이 감찰부장 맡으면서 얼마나 정말 내외적으로 공격받고 힘들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데, 이 책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의 네. 그 책이 있잖아요. 그 검찰을 떠난 이유, 그 초창기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제가 검찰을 하나도 모를 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런 이 정보들을 이제 인식을 하고 나아갔죠. 네. 두 분 다 그냥 검찰에 대해서 그냥 나중에 책 좀 주십시오. 이현주 변호사님이 쓰신 검찰을 떠나며라는 그 책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한동수 부장님이 쓰신 검찰의 심장부에서라는 이 책 보시고, 이성윤 검사장님이 쓰신 꽃은 무죄다 보시고 독서 평을 좀 저에게 좀 감상문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